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어림셈법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투자분석기법은 투자분석기법 이름에 그 방법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림셈법은 말 그대로 어림 잡아서 셈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도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림셈법이 쓰이는 이유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해서 가장 투자분석기법의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그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간단하게 투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어림셈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림셈법엔 승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승수법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할인자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할인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할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미래 수익과 현재 지출액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승수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할 텐데, 세모승수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모승수는 짝대기를 짝 긋고 세모승수는 세모분에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 세모에 맞춰서 총 투자액인지 지분 투자액인지를 각각 매치를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었냐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꼭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공기 기억나십니까?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가공기, 기타 수입을 더하면, 기타 소득을 더하면 걔는 유효한 총소득이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뭘 사용했었냐면 국무총리 중에 누가 계셨다? 조순 총리. 그래서 조순 총리의 전과 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조순 전후 사이에 뭘 낀다? 경, 저, 세를 낀다. 그래서 경은 경비, 저는 저당, 세는 세금이었던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때 짝꿍을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조순은 뭐였다? 총리셨다. 조순 씨는. 그래서 조순 총리, 총이였습니다. 총리. 그 다음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세모가 조소득이나 순소득이면 이때는 무슨 투자액이고 조순 총리, 그래서 총투자액과 연결시키는 거고, 그리고 세모가 만약에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가 되면 그때는 지분 투자액이 이 분자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시는 게, 승수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조소득 승수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거나 지분 투자액,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왔는데 뭐랑 연결시킨다? 총투자액과 연결시켜서 틀린 문장으로, 틀린 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더라. 말 그대로 뭐 하니까? 어림 잡아서 셈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어림셈법은 1년 뒤부터 시작해서 3년 뒤까지 3년 보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1년 뒤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사용해버립니다. 결정을 내리더라. 그래서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승수법에서 어떤 승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채택 기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그럼 동일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채택 기각 여부가 달라져 버리면 투자 결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주 또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림셈법의 처음에 승수법인데, 승수법에서는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승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소득 승수랍니다. 그럼 여러분,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순소득 승수는 짝대기 짝 긋고 모분의 순영업소득, 순소득 분해. 그럼 투자액이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조순 총리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 된답니다. 총투자액. 그러면 총투자를 예를 들어 10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영업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들어오는 금액이 1억씩 만약에 들어온다면 몇 년이 지나면 투한 자본이 다 회수가 됩니까? 얘 나누면 10이다. 그럼 순소득 승수가 10이 됐다는 얘기는 투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년이란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얘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조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문제를 함정을 팔 수 있답니다.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습니까? 여러분 길수록 좋겠습니까? 투한 자본을 빨리 회수할수록 회수한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은 얘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낮을수록 좋다가 되는 겁니다.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순소득? 소득이네? 승수. 그럼 배수니까 순소득 승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소득 승수의 정체는 자본 회수 기간이더라.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를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 얘의 역수는 수익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익률법에서 종합환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하여 얘를 뒤집으면 10을 뒤집으면 얘는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100%를 10으로 나누면 해마다 환원되는 비율은 몇 프로다? 10%가 된답니다. 그럼 만약에 순소득 승수가 얘가 5년이 된다면 5년에 걸쳐서 100%가 다 환원된다는 얘기니까 해마다 환원되는 비율은 얘는 20%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인재 역수가 종합 환원율이라는 개념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법 부분에 비율 부분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조소득 승수의 역수랍니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자본의 수기간인지 조소득 승수가 자본의 수기간인지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인지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인지 문제로 내면 엄청나게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얘를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예전 여자 어르신들 이름 끝자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조자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조자라는 이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이름은 들어보셨다? 순자라는 성함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암기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스럽게도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다른 표현으로 뭐고? 자본의 수기간이고 조자가 아닙니다. 자본의 수기간이고 자본의 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니까 순소득 승수도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 아니라 순총이 아니라 순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종합자본 환원율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얘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환원율로 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주십시오.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네. 그래서 조자로 나오거나 순총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걔는 X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제 우리는 뭘 외웠냐면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이구나. 그래서 조수는 총투자익과 연결, 전후는 지분투자익과 연결.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제 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자본의 수기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답니다. 그럼 자본의 수기간을 식으로 바로 만들기가 용이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본의 수기간이 뭐라는 것만 알면 순자. 순소득승수라는 것만 알면 순소득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으로 해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의 자본의 수기간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익률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투자분석기법으로 어림셈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근데 어림잡아 셈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승수법이었습니다. 조순전후를 가지고 각각 총투자에 지분투자에 연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던 겁니다. 그럼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랍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의 또 한 가지 종류인 건데 그럼 당연히 얘 할인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지 않으니까. 치명적인 단점은 얘는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라는 게 포인트지만 이제 보면 기업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만 짝져진 것,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들로만 짝져진 것,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방법은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 할인자가 들어있지 않으면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다음 니은 이제 세모 수익률은 사실은 세모율인 겁니다. 세모 수익률은
얘는 세모 승수의 역수니까 당연히 투자액이 분 뭐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수익률은 짝 빼기 짝 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렸다? 분자로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자에 세모 수익이 들어갈 거고 수익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익이나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투자 없이 투자 수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무조건 투자액이 들어가더라. 그때 이 투자액을 세모와 일치시켜서 조순이면 총 투자액, 전후, 세전이나 세후 수익이면 얘는 지분 투자액으로만 일치시켜 주시는 공부만 해주시면 이 문제는 안 헷갈리고 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모 승수와 세모 수익률은 반대, 역수의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가 조소득이나 순소득인 경우에는 총투자액과 연결. 아까 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세모가 세전연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인 경우에 무슨 투자액과 연결된다? 지분 투자액과. 주거라고 만들어놨던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 얘 어림셈법이니까 어림잡아셈하니까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얘 역시도 모든 기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도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 수익률법인데 수익률법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수익률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세전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세전 수익률. 그럼 세전 수익률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전 수익률 딱 나오자마자 저는 뭐 하냐면 수익률이구나. 그럼 비율입니다. 짝 빼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세전 수익. 제가 분수는 항상 분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그래서 세전 수익이 분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짝꿍. 전후의 짝꿍은 지분 투자액이더라. 이거 총 투자액 들어가면 X입니다. 지분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에서 세전 수익률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전 수익, 세전 현금 수지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지분 투자액, 내 돈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얘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지분 배당률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은 세후 수익률이다. 그러면 걔는 X인 겁니다. 그럼 얘를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우는 방법은 지읒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묵창 때립니다. 지읒.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지읒, 세후 수익률이다, 세전 수익률이다, 세전 수익률. 얘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은 세후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오면 지읒, 히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지분 배당률은 정체가 뭐다? 세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결정 시 사용하는 수익률이 우리가 수익률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투자 결정 시 사용하는 수익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당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 기대되는 수익률, 해당 투자 내부에 있다고 해서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과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가산되어 있는 수익률. 그게 바로 뭐? 요구 수익률. 그러면 이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냐,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이냐 이런 함정을 팔 수가 있답니다.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랍니다. 얘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분 투자자는 실제로 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해별로 요구하는 수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지분 배당률은 무슨 율은? 세전 수익률은 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더라. 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주십시오.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얘 기억하는 방법은 지분 투자자는 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배당을 뭐한다? 내부한다, 요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한 해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다 달라집니다. 그럼 분명히 무언가 하나는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일 거고 한 해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걔는 뭐냐면
지분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또 존재를 한답니다, 실은.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과 이게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이고, 그래서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은 뭐랑 다르다? 지분 수익률과 다르다가 포인트인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건 승수와 수익률은 뒤집는 관계,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비율 분석법은 할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인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할인자 없습니다. 그럼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율 분석법 말 그대로 뭘 구해서 비율을, 어떤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을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각각의 비율의 종류들을 이제 공부할 텐데, 첫 번째로 공부하는 비율이 대부 비율이랍니다. 여러분, 대부 비율을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부 비율이 뭡니까?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이게 대부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을 뭐라고도 하냐면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얘를 융자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대출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 저당, 융자, 대출 다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LTV 비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LTV. 얘가 바로 대부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은 대부가 당연히 부채가, 저당이, 남의 돈이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 전체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얘 부동산 가치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1억인 부동산을 살 때는 전체 총 투자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총 투자액 대신 부동산 가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총 투자액이 되는 경우와 부동산 가치가 되는 경우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총 투자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가치가 1억이어서 총 투자를 1억 주고 산 겁니다. 총 투자를 1억 하고 산 겁니다. 그때 부채가 얼마였냐면 얘가 5천만 원이었답니다. 부채가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져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그래서 얘가 얼마로 떨어져 버렸냐면, 얘가 만약에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럴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몇 프로였는데 50%였는데, 대부 비율이 50%였는데, 이때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 5천만 원 떨어져 버리면 대부 비율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로 바뀌어 버렸다? 그럼 만약에 5천만 원보다도 더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부채가 더 큽니까?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그러면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해 버릴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의 정확한 개념은 부동산 가치분의 저당이 차지하는 부분,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 때는 제가 대부 비율이 뭡니까? 저당 비율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대답하셔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엄밀하게 들어가면 얘는 전체 돈이 아니라 빌리고 난 다음에 처음 살 때와 이제 기간이 경과가 되면 총 투자액과 부동산 가치의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저당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얘는 뭐랑 다르냐면 부채 비율과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부채와 대부와 저당이 뭐가 달라? 심지어 여기에 네가 부채라고 적어놨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 비율은 분명히 지금 봤던 이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그리고 대출 비율, LTV와 다른데,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부채. 그래서 부채가 분자로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돈만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내 돈분의 남의 돈이 부채 비율이고 전체 돈분의 남의 돈이 대부 비율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당연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얘를 외워야 되겠습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외워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얘입니다. 얘가 뭡니까 여러분? 부채입니까 여러분? 부채? 그러면 도사는 지금 보시는 도사 중에 뭐만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도사 있습니까? 저당도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 볼 때 대부도사 찾아간다, 저당도사, 융자도사, 대출도사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근데 무슨 도사는 있더라? 부채도사. 그러니까 뭐만 다르다? 부채 비율만 다른 겁니다. 이게 외우는 방법. 부채도사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부채도사는 집에 있습니까? 부채도사의 집에 가야 점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전체 돈은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전체 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체 돈에서 남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바로 대부 비율. 그러면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분 비율입니다. 당연히. 우리 언제 얘를 공부했습니까? 총 수익률 가중평균에서 구할 때 이 내용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얘를 대부 비율을 지분 비율로 나눈 것 퍼센트 떨어져 나가고 얘는 그럼 뭐만 남고 남의 돈이고 얘는 내 돈이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부채 비율이더라는 겁니다. 얘가. 그럼 지금 내용대로 한번 구해보면 보십시오. 지분 비율에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치면 얘는 당연히 100%가 나옵니까? 100%는 1. 그럼 대부 비율이 20%라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00%가 되니까 지분 비율은 얼마가 된다? 80%일 겁니다. 그럼 지금의 내용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대부 비율 20%, 그럼 지분 비율 80%입니다. 그럼 나누면 4분의 1, 4분의 1은 몇 프로? 25%? 부채 비율은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함정을 줄 수 있냐면 대부 비율이 20%일 때,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답니다. 그럼 걔를 구해내 줘야 됩니다. 대부 비율이 80%면 내 돈의 비율은 20%면 대부 비율이 20%면 지분 비율은 80%겠구나. 80분의 20, 4분의 1, 25%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가 됐다면 50%라면 합쳐서 100%가 나와야 되니까 지분 비율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의 비율을 주면 내 돈의 비율을 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 비율은 50%가 되더라. 그럼 대부 비율 50%를 지분 비율 50%로 나누면 얘는 나누면 1이지 않습니까? 몇 프로? 100%. 그 말은 대부 비율이 지금 20%에서 50%로 상승됨에 따라 지금 상승됐습니다. 부채 비율은 25%에서 100%로 상승했습니까? 급상승했습니까? 얘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정을 뭐라고 파냐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대부 비율은 급상승한다, 이런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다 기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외워야 될 텐데 외우시는 방법은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불 난 데다가 대부 치면 활활 타오릅니까? 부채 치면 급상승한다? 부채를 치면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헷갈리는 비율들이 있더라. 그놈이 그놈 같은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온갖 것들이 있더라. 그때 다른 건 딱 하나. 무슨 도사? 부채도사. 부채 비율만 다르다. 부채도사는 어디 가야 있다? 집에 가야. 지분분의 부채. 그게 부채 비율. 나머지는 다 전체 돈분의 남의 돈. 그 다음 부채 치면 활활 타오른다. 급상승.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대부 비율은 절대로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X입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 부채 잔금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율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분수의 이름에 뭐가 들어있다? 분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분수의 이름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들어있고 우리는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게 돼 있다? 분자로 올리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거 조순전후를 딱 4개를 딱 적어놓고 얘가 뭐였습니까?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현금 수지였습니다. 이 사이에 뭘 낀다? 경, 저, 세를 끼더라. 그래서 조수는 뭐랑 연결? 총투자일까 연결? 전후는 지분투자일까 연결? 이렇게 기억을 해서 해놨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비율분석법의 비율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럼 부채를 감당해내는 게, 부채를 감당하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분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채, 얘가 부채입니다. 부채를 감당하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 부채를 감당합니까?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의 분자는 부채를 감당하는 것인 순영업소득이 분자인 거고, 그럼 순영업소득이 뭘 감당하더라? 부채 서비스액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비율이 부채 감당률. 고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인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2라면, 이 수치가 2가 나왔다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다? 2배란 얘기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도 남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얘가 1과 가까워진다면 그때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얘가 만약에 1이 되면 순영업소득 들어오는 족족이 남의 돈 갚는 데 쓰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같아질수록 차입자는 물론 이거니와 대출자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예,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아지면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1 기준으로 크게 비교합니다. 그럼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더 큰 거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도 작다는 얘기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따져보는 건 상업용 부동산에서 따져보는데 보통 빌려줄 때 1.4 이상이 돼야지만 빌려준답니다. 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꼭 외우시고 싶다 그러면 대출 여부는 어디다 물어보자? 114에 물어보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주거라고 뭐가 나오냐면 얘를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문제를 낸답니다. 그래서 부대순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우시다 보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해내는 것이 알고 싶더라.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는 건 뭐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한다. 기억 안 나시면 이 식을 딱 적어놓고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뭐가 감당하고 있다? 순영업소득. 그 다음 세 번째, 채무 불이행률이 있답니다. 그럼 율이니까 비율입니다. 짝대기 짝 긋습니다. 왜 짝대기 짝 그었습니까? 비율, 지수, 계수 다 분수였다. 짝대기 짝. 그럼 채무 불이행률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채무 불이행률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채무는 얘입니다. 그럼 얘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것. 나가는 것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나가는 돈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 경비와 저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비는 영업경비, 그 다음 저당은 부채 서비스액, 얘가 분자로 들어가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에서 나갑니까? 유효조소득에서? 유효조소득부터 얘 빼고 얘를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에 영업경비가 딱 나온 순간 분모에는 유효조소득이 들어가는 것이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뻑하면 순영업소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채무불이행률이 있다면 채무불이행률은 조순전후 경저세 딱 적어놓고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건 나가는 돈, 세금 빼고 나가는 돈 두 개가 클수록 채무를 못 갚을 가능성이, 불이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분자로 들어가고 경비 플러스 저당이
그리고 경비 플러스 저당은 어디에서 빼더라? 유효조소득에서 빼지 순영업소득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은 뭘 뺀 상태다? 영업경비를 뺀 다음에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개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그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개념. 그 다음 이제 4번 영업경비 비율은 짝대기 짝 비율이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영업경비가 분자. 그럼 분모에는 영업경비를 빼기 전인 뭐가 들어가야 된다? 유효조소득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럼 얘는 높을수록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얘기다? 돈이 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영업경비 비율이 유사한 부동산들의 영업경비 비율보다 유난히 높다는 얘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비율분석법에 중요한 4가지를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조소득 승수의 역수인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 부분을 만약에 꼭 외워두시고 싶다면 얘는 조소득 승수의 역수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쌌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조총.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이니까 얘의 역수는 총투자액분의 조소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조소득은 가능조소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효조소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조총입니다. 조총. 그 정도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럼 기타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정리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에 투자 분석 기법의 첫 번째로 공부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해당 투자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 현금 유입액과 나가는 돈, 현금 유출액, 즉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그때 수입들은 투자 예정 이상 미래 수입이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친 후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의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했던 내용이 빼서 크기 비교하는 게 순현가법이었고 나눠서 크기 비교하는 게 지수, 수익성 지수법이었고 그래서 빼서 크기 비교할 땐 0기준이고 나눠서 크기 비교할 때는 1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해당 투자안의 미래 수입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해 봤더니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져 버렸다는 얘기는 해당 투자안 내부에 붙은 이자대로 똑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구한 후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게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법. 그걸 합쳐서 우리는 현금을 수익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했는데 그냥 비교했다. 할인 후에 비교했다. 할인.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었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방법이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림잡아 셈했던 방법이 무슨 법? 예,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림셈법. 어림셈법의 크게 둘, 승수법과 수익률법. 둘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세모승수는 뭐분의? 세모분의 투자액. 세모에 맞춰서 조순전후, 조수는 총리, 총투자액과 연결. 전후는 지분투자액. 그래서 그 짝꿍대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개념이 잡히면 되고. 비율분석법은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을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투자 결정 내리는데 주의하실 건 뭘 기억해 주면 된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르다. 부채도사 지 집에 살고 부채시면 활활 급상승. 그리고 영업소득을 가지고 계산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때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 돼요. 그 내용들. 그럼 그게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이때 기타 투자 분석 기법은 말 그대로 기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을 계산해서 그 회수기간이 짧으면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난 4년 안에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해야 돼. 5년 안에 회수해야 돼. 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우선 할인자 안 들어있으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 존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니은 목표 회수기간보다 해당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으면 얘는 채택합니다. 만약에 목표 회수기간보다 해당 투자의 회수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 안에 목표 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니까 기각할 겁니다. 그 다음 여러 개 중에 목표 회수기간보다 회수기간이 짧은 애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 그때는 회수기간 짧은 게 좋으니까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안에 회수가 되는지 여부만 따지는 거지 회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투자안이어도 회수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면 얘는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럼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도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할인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붙었습니까? 할인. 그럼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합니다. 그럼 뭐로 고쳐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할인율로 할인한 다음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가 포인트. 그 다음 니은. 할인된 금액은 이자를 까버리면 액면 금액은 줄어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럼 할인된 금액은 더 작아짐에 따라 단순 회수기간법보다는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자체는 더 적은 금액씩 회수가 되니까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당연히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문제.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여러분 그냥 단순이다, 할인이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얘는 그냥 회수기간법이다라고 나오면 얘는 단순 회수기간법인 겁니다. 그럼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할인하지 않고 액면 금액 그대로 회수하는 겁니다.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때 기간이 있는데 1기, 2기, 3기, 4기, 5기라고 돼 있고 문제에 1기, 2기, 3기, 4기, 5기는 연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은 현재가 될 겁니다. 그때 초기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해당 투자안에 투자하는 투자액은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 납니다. 그럼 1억 원 금액이 현재 유출된 겁니다. 투자 금액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될 텐데 봤더니 1년 뒤부터 시작해서 5년 뒤까지 순현금 흐름이 여러분 순자 들어간 순간 뺀 거다. 영업경비 빼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이제 현금 흐름이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문제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회수 기간을 따져보랍니다. 그러면 회수기간법에서 이 회수기간을 판단하는 방법은 1억 원 투자된 금액을 순현금 흐름만큼 회수하는 겁니다. 그럼 1년 뒤에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회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2년째는 2천만 원이 또 회수가 됩니다. 그럼 도합 얼마다? 5천만 원의 자본이 회수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1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에 2천을 더하니까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3년째는 역시 2천만 원이 더 회수가 됐으니까 7천만 원이 회수가 된 거고. 그럼 이제 1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3천만 원만 회수하면 되는데 4년 동안 전체 회수되는 기간은
회수된 금액은 전체 금액이 6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1년이 다 지나가야 됩니까? 반년만 지나도 된다? 반년만 지나도 3천만 원이 다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도합 1억이. 그러면 지금 3년에 0.5년, 그러니까 얘는 3.5년이 자본회수 기간입니다. 그럼 1년은 12개월이니까 0.5년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이 자본의 회수 기간입니다. 이때 만약에 목표 회수 기간이 4년으로 주어져 있다면 얘 4년 안에 지금 회수가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투자는 채택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회수 기간이 3년으로 책정을 해놨다면 얘는 3년에 다 회수가 안 되니까 얘를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기간법은 투자액과 같은 금액 만들기입니다. 투자액과 같은 금액 만들기.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 조건에 기간은 연간 기준이며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그리고 초기 투자액 최초 시점에 전액이 1억이 다 투자되는 거고 각 기간 내 현금 흐름은 매월 말 균등하게.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얘 0.5년에 3천만 원 회수된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6천만 원이 기간 초에다 들어오는 금액이다 그러면 얘를 쪼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 중 1년 기간에 균등하게 6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3천만 원은 6개월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사실은 푸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문제인데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을 따져보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부동산 투자에 관한 할인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이렇게 줬답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할인자가 들어있으니까 할인해야 됩니다. 이 미래 금액들을 1년 뒤 금액, 2년 뒤 금액, 3년 뒤, 4년 뒤, 5년 뒤 금액들을 원금만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지금 조금씩 이자 더 커지는 거 느껴지십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얘들을 못 까고 이자 까고 원금만 남겨주는 할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할인율이 지금 얼마니까? 10%니까 얘 110% 된 금액입니까? 몇 번? 한 번. 그럼 얘는 1.1에 몇 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1승으로 나눠주면 되더라. 각각 다 나눠주는데 얘는 1.1에 1승으로 나누고 얘 1.1에 몇 승? 2승을 곱한 금액이니까 1.1에 2승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1.1에 1승으로 1.1로 나눠주면 3천 나누기 1.1을 하면 얘는 2,727만 원이 나오고 그럼 아까는 단순회수기간법에서는 1년째 3천만 원이 회수가 됐는데 얘는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따졌을 때는 2,727만 원만 회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째 금액은 단순회수기간법에 의할 때는 2천만 원이 회수가 된 것 같았는데 할인 회수기간법에 의할 때는 할인해야 되니까 1.1에 몇 승으로 2승으로 나눠주면 제가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얘는 계산 문제까지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21로 나눠주면 1.1의 제곱은 1.21이니까 2,000 나누기 1.21은 1,653만 원이 된답니다. 금액이 작아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할인하고 남은 금액은 매우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을 1.1에 3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이 금액. 얘 1.1에 4승으로 나눠주면 이 금액.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1.1에 5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621만 원이랍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할인해 놓으면 각각의 이 금액들만큼이 할인된 금액이 할인 후의 금액들이 회수되는 겁니다. 그럼 자본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잘 보십시오. 자본회수는 1년째에는 272만 원이 회수된 겁니다. 그럼 2년째까지 더하면 4,380만 원이 회수됐고 3년째까지 5,883만 원이 회수된 겁니다. 그러면 4년째 9,981만 원까지가 지금 자본 회수됐는데 아직도 1억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얘는 4년 더 걸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까는 3.5년이었는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회수하면 이자를 깐 다음 더 작은 금액씩 회수가 되니까 회수기간은 당연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621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마다 이제 나오는 금액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19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1개월에 약 51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되니까 1개월만 지나도 1억이 다 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의하면 4년 1개월이 할인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이 된답니다. 여러분, 아까 단순회수기간법에 몇 년 걸리는지 계산하는 내용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것도 한 번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자주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을 따지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단순회수기간법과 할인 회수기간법의 비교는 둘 다 회수기간을 따질 때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액면 금액 그대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더 적은 금액씩 회수하면 걸리는 기간, 회수 기간 자체는 더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에 얘는 3년 6개월이었고 아까 봤던 내용인 겁니다. 얘는 4년 1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할인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이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보다 짧아진다. 얘가 더 짧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할인된 금액으로 더 커진 금액, 더 작아진 금액, 할인 후의 금액은 더 작아지는 겁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회수하면 더 작은 금액씩 회수됨에 따라 회수기간은 길어진다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분석기법에 기타 투자분석기법의 내용까지를 쭉 한번 공부를 해본 겁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낱개로 따로따로 외우거나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제가 설명드린 개념으로만 정확하게 반복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10분 쉬고 또 다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